사단장 아내가 분노에 눈이 뒤집힌 채 707특임대 여군의 뺨을 치려던 순간 현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질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여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그 손목을 멈춰 세웠다. 모욕도 협박도 영창도 그녀를 꺾지 못했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던 바로 그때 연병장에 블랙호크가 내려오며 권력으로 눌러왔던 자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히 내깎게 내 일에 참견을 해. 여기가 어디라고 군대 규정 타령이야.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찬물이 박서연 소위의 전투복 위로 쏟아졌다. 허벅지가 델듯이 화끈거렸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중년 여성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이 사단 전체를 자신의 영지처럼 여기는 사단장의 아내 정희영이었다. 어머, 얘 뻔뻔하게 서 있는 것 좀 봐. 내가 우스워? 네가 지금 영웅이라도 된 것 같니? 정희영이 기가 차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거실 한 구석에는 정희영의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다 불려온 앳된 상병 하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사모님,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넌 입 다물어. 저기 가서 대가리 받고 있어. 어디서 빠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패급 새끼가. 정희영의 악다구니에 이 상병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서연은 전투복 바지 틈으로 스며드는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오늘 부대에 처음 전입 온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요원들이 모인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으나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잠시 사단 본부에 파견을 온 상태였다. 전입 신고조차 치르기 전에 그녀가 호출된 곳은 지휘관실이 아니라 사단장 관사였다. 임무는 어처구니없게도 사단장 사모님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반려견 산책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박소희라고 했지?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남편이 이 부대의 왕이야. 그럼 나도 왕비지. 왕비가 시키면 군말 없이 개똥이나 치울 것이지. 어디서 감히 명령 불복종이야. 서연은 입술을 한 번 축이고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사모님, 저는 대한민국 장교입니다. 부대 전입을 명받고 온 것이지 사적인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노역을 강요하는 것 또한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 단호한 대답에 정희영의 눈꼬리가 무섭게 치켜 올라갔다. 뭐? 규정 위반? 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니? 쥐뿔도 없는 갓 부임한 소위 주제에. 야, 최일병. 아니, 이상병. 정희영은 엎드려 있는 병사의 이름조차 헷갈려하며 소파 옆에 있던 두꺼운 잡지를 집어 서연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당장 당번병 전화해서 내 남편 호출해. 당장. 바로 그 순간 묵직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사단장 강민철 소장이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과 차를 뒤집어 쓴 서연을 보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미간만 살짝 좁혔다. 무슨 일인데 관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어? 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정희영은 표정을 싹 바꾸며 그에게 다가가 팔짱을 매달렸다. 여보,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당신 부하가 날 아주 벌레 보듯 무시하잖아. 저 건방진 소위 좀 봐. 나한테 군대 규정 운운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잖아. 강 소장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의 어깨 너머로 꽂혔다.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신고합니다. 소위 박서연 전입 명받았습니다. 강 소장은 서연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내렸다. 박서연 소위라. 자네가 그 707특임대에서 파견 왔다는 요원인가? 그렇습니다. 엘리트 부대 출신이라
자존심이 센 건 알겠는데 여긴 707이 아니라 내 관할이다. 내 아내의 심기가 불편해진다면 그건 곧 부대 지휘관에 대한 도전이자 하극상이야. 군대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 서연은 귓가를 때리는 강 소장의 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별을 단 장군의 입에서 군의 기강보다 아내의 기분이 먼저라는 망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에게 당장 사과해. 명령조의 묵직한 한마디. 서연의 턱관절에 힘이 들어갔다. 장교로서 부당한 지시에 항의한 것은 결코 틀린 행동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이 여기서 끝까지 버틴다면 저 구석에서 머리를 박고 있는 힘없는 병사들에게 어떤 가혹행위가 쏟아질지 불보듯 뻔했다. 이 상병의 덜덜 떨리는 어깨가 제발 굽혀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서연은 꼭 닫힌 입술을 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융통성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굴욕적인 사과를 받아낸 정희영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깔보듯 내려다보았다. 주제 파악을 했으면 진작에 고개를 숙일 것이지. 명심해. 이 부대에서는 내 기분이 곧 군법이야. 알아들었어? 명심하겠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 나가는 길에 문 앞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 집 개 배변 패드 쓰레기 봉투 좀 내다 버리고. 대한민국 특수부대 장교에게 사적인 오물 처리를 지시하는 민간인 여성. 그리고 그 모욕을 눈감아주는 사단장.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배변 패드가 담긴 봉투를 쥔 그녀의 손등에는 뜨거운 차에 데인 붉은 흉터가 욱신거리고 있었다. 관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이천 특유의 매서운 밤바람이 젖은 전투복을 차갑게 식혔다. 손목 시계를 확인해 보니 이미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707. 그래, 나는 707 요원이다.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자. 그녀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장에 던져 넣으며 군복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액정 화면 위로 아빠라는 단 2글자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통화 버튼을 눌러 이 썩어 빠진 부대의 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서연은 쓴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육군 대장, 사성 장군 한동호였다. 과거 그녀가 장교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버지는 단 하나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었다. 내 힘으로 해라. 내 이름 석자가 나오는 순간 넌 군복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거다. 서연은 휴대폰 액정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엄혹한 경고를 다시금 뇌리에 새겼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최정예 요원이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림자에 숨지 않고 훈련장의 진흙탕 속에서 피땀을 흘렸다. 부상 회복을 위해 잠시 배치된 이 후방 부대에서 첫날부터 반려견 배변 패드나 치우는 모욕을 겪었지만 그녀의 자부심은 꺾이지 않았다. 쓰레기. 그래, 진짜 쓰레기들이 누군지 내가 직접 치워주지. 차갑게 얼어붙은 쓰레기장 앞에서 그녀가 나직이 읊조릴 때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소위님. 아까 관사 거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엎드려 뻗쳐를 하던 당번병이 상병이었다. 그는 잔뜩 위축된 어깨를 한 채 주머니에서 따뜻한 핫팩과 캔커피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천 바람이 찹니다. 이거라도 쥐고 계십시오. 아까는 저 때문에 곤란해지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손등에 화상 흉터를 매만지며 이 상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추위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이 안쓰러웠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고개 들어라. 아닙니다. 사모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비위? 군인이 국가를 지키러 왔지 개인 집사 노릇 하러 왔나? 평소에도 이런 식인가? 서연의 단호한 물음에 이 상병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사실 사단장님보다 사모님이 더 무소불위이십니다.
며칠 전엔 정원 손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초기를 잡고 있던 병사의 조인트까지 까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끔찍한 실태에 서연은 핫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름 상병 이준호입니다. 잘 들어라, 이준호. 앞으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내게 보고해라.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마. 예. 하지만 소위님도 곤란해지실 텐데. 내 걱정은 마라. 내 707 시절 콜사인이 미친 핏불이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지. 서연은 입꼬리를 올려 웃었지만 이천의 밤하늘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살기가 그녀의 두 눈동자 속에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 썩어 빠진 관행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에 집합한 본부 중대의 대열맨 앞에는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서연이 서 있었다. 어깨에서 빛나는 소위 다이아몬드 계급장처럼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예 요원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점호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피커를 찢는 듯한 불쾌한 지시가 울려 퍼졌다. 본부 중대 박서연 소위. 박서연 소위는 조조일과 시작 전 즉시 사단장 관사로 출두할 것 반복한다. 지휘 통제실의 방송이 끝나자 연병장 곳곳에서 의아함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장교를 아침 7시 30분부터 일터가 아닌 개인 관사로 호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곁에 있던 중대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박소위, 어제 사모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나 본데 수 틀리면 영창까지 보내는 양반이니 무조건 굽히고 와. 군인의 굽힘은 적 앞을 향할 때뿐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경례를 붙인 뒤 망설임 없이 관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복 안주머니에는 707 작전 때 사용하던 초소형 도청 및 녹음 장치가 이미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을 시작한 상태였다. 관사 현관문을 열고 나온 정희영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웬일로 빠릿빠릿하네. 앞치마 두르고 뒷마당으로 와. 오늘 우리 집 그이 드실 김장 100포기 담글 거니까. 김장 100포기 말입니까? 그래. 사내 새끼들은 파 하나 제대로 못 다듬어서 쓸모가 없더라고. 명색이 여군인데 네가 좀 주도해서 절여봐. 서연의 이성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임관한 장교를 일개 가정부 취급하며 김장 노동에 동원하려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사모님.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교입니다. 개인 사택의 김장을 돕는 것은 제 임무가 아닙니다. 뭐? 이 기집애가 아침부터 미쳤나. 군대는 위에서 까라면 까는 곳이야. 내 남편이 쓰리스타면 나도 쓰리스타나 마찬가지라고. 억울하면 내년도 장군 달고 오든가. 정희영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관사 마당을 울렸다. 억울하면 장군을 달아라. 서연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육군 대장 사성 장군인 아버지 한동호의 근엄한 얼굴과 네 개의 별이 교차했다. 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뼛속까지 흙수저인 주제에 뻣뻣하게 굴기는. 꼬우면 내 애비더러 투스타 달고 오라고 해. 정희영의 망언에 서연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서늘하게 올라갔다. 포식자의 살기가 느껴지는 그 미소에 정희영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흙수저라. 좋습니다. 그깟 배추 원하신다면 절여드리죠. 단, 서연이 짐승처럼 날렵하게 한 걸음 다가서며 경고했다. 제가 드리는 이 김치의 대가는 아주 비쌀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 미친년이 기어코 하극상을. 흥분한 정희영이 서연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치켜든 찰나였다. 서연의 굳은 살 박인 손이 허공을 갈라 정희영의 손목을 강하게 틀어쥐었다. 수천 번의 레펠 강화로 다져진 707 요원의 무자비한 악력이었다. 아, 내 손목 당장 놔. 뺨을 치시려거든 손목 힘부터 기르시죠. 뼈가 으스러지기 전에. 서연은 얼음장 같은 경고와 함께 손을 툭 털어냈다. 공포와 고통에 질린 정희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악을 썼다. 너 당장 군복 벗을 줄 알아.
내 남편이 널 가만둘 것 같아? 사단장님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태연히 뒤돌아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군복 소매를 걷어붙이는 그녀의 가슴팍에는 렌즈가 달린 소형 녹음기가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배추를 반으로 쪼개는 서연의 등 뒤로 다급하고 표독스러운 통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 빨리 당장 뛰어와. 저 미친 여군년이 내 손목을 분질러 놓고 날 죽이려 든다고. 전화를 끊은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굉음을 내며 관사 마당을 가로지른 2호차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단장 강민철 소장이 튀어나왔고 그 뒤로 헌병 완장을 찬 헌병대 병력과 헌병대장 정중령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본부 중대 박서연. 당장 멈추고 내 앞으로 튀어와. 별 2개가 박힌 철모를 쓴 강 소장의 사자후가 마당을 뒤흔들었다. 서연은 배춧잎이 묻은 붉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어 던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판이 제대로 깔렸군. 옷깃에 도청기와 녹음 장치를 한 번 쓰다듬은 서연은 어떤 주눅도 없이 헌병대를 향해 당당히 걸음을 내디뎠다.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인질범의 숨통을 끊어놓던 특유의 포식자 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형형하게 타올랐다. 권력에 취한 썩은 장군과 진정한 군인의 피 튀기는 전쟁이 드디어 막을 올린 것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사단장의 일그러진 뺨을 때리고 지나갔다. 정중령은 이 말도 안 되는 호출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강 소장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박소희, 내년이 감히 사단장의 아내를 폭행해 하극상으로 모자라 상해까지 입혀? 강 소장의 살기 어린 핏대가 목까지 솟아올랐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희영은 여우처럼 눈물을 쥐어짜며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여보, 전현이 앙심을 품고 내 손목을 박살냈어.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서연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흘렸다. 707 무술 교관이기도 했던 그녀가 마음만 먹었다면 정희영의 손목뼈는 이미 가루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저 방어 차원에서 가볍게 꺾어 제압한 것을 두고 할리우드 액션을 펼치는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은 한 손에 들린 고춧가루 범벅의 고무장갑을 흔들며 이 촌극을 관망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최정예 특수요원이 장군의 사택에서 김치 양념이나 뒤집어 쓴 채 잠재적 살인범 취급을 받는 현실.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나오는 코미디였다. 헌병대장, 구경만 할 거야? 당장 저 미친년한테 수갑 채우고 영창으로 끌고 가. 명백한 하극상의 특수폭행이다. 강 소장의 불호령에 정중령은 진땀을 빼며 만류하려 했다. 사단장님, 아무리 그래도 장교를 영장도 없이 현장 체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가 있습니다. 사태 파악부터. 내 아내가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절차가 눈에 들어와? 내 별이 우스워? 당장 쳐넣어. 강 소장이 정중령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윽박지르자 결국 정중령은 체념한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박소희. 일이 커졌다. 일단 헌병대로 가자. 반항하지 마라. 헌병 2명이 포승줄을 들고 서연의 양팔을 압박하려 다가섰다. 그 순간 서연이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차가운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 더러운 손, 내 군복에 대지 마라. 내 발로 탈 테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어 헌병들을 노려보았다. 테러리스트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거두던 707 특수임무단 에이스의 핏빛 살기였다. 평범한 헌병 나부랭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살기에 압도된 병사들은 무심코 포승줄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을 정희영의 발치를 향해 강하게 내던졌다. 시뻘건 김칫국물이 정희영의 한정판 에르메스 슬리퍼에 흉하게 얼룩졌다. 추악. 미쳤어. 내 한정판 신발. 바닥을 뒹굴던 정희영이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서연이 비웃음을 흘리며 조소했다. 방금 전까지 뼈가 부러져 죽는다더니 슬리퍼 하나에 기적이 일어났군요.
연기 수업부터 다시 받고 오시죠. 이 호로잡년이 기어코. 여보, 전현 입 좀 닥치게 해. 당장 전현 아가리 틀어막고 끌고 가. 강 소장의 이성을 잃은 발악을 뒤로 한 채 서연은 스스로 헌병대 호송 차량의 뒷좌석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군부대였지만 그 속은 역겨운 갑질과 부패로 진동하고 있었다. 지프차가 요동칠 때마다 별 넷을 단 아버지 한동호 대장의 얼굴이 막막에 맺혔다. 아버지가 이 참상을 알게 된다면 강 소장은 당장 옷을 벗는 것은 물론 사단 전체가 피바람이 불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그 막강한 카드를 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707에서 뼈에 새긴 도끼와 끈기로 저 오만한 쓰레기들의 숨통을 자신의 손으로 서서히 끊어놓을 참이었다. 서늘한 냉기만이 감도는 헌병대 취조실. 빛바랜 콘크리트 벽 사이에 놓인 낡은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을 주시했다. 반대편 의자에 주저앉은 정중령은 골치가 아픈 듯 이마를 짚고 있었다. 박소희, 투스타가 저렇게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 나도 막아줄 방도가 없다. 조서부터 꾸며야 하니 있는 그대로 털어놔봐. 진짜 사모님을 엎어치기라도 한 거냐? 부대 사정에 통달한 헌병대장 정중령은 강 소장 부부의 악랄한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병사들을 노비처럼 부려먹는 정의영의 폐악질도 숱하게 겪었지만 자신의 진급과 목줄을 쥐고 있는 사단장에게 반기를 들 용기는 없었다. 폭행은 어불성설입니다. 뺨을 때리려 하길래 방어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교를 새벽부터 사택으로 불러내 김장 노역을 강요한 강 소장 부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한치의 떨림도 없는 서연의 반박에 정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소희, 네 말이 100번 지당하다. 하지만 여긴 계급이 깡패인 군대 아니냐. 억울해도 한번 눈 딱 감고 고개 숙여서 사모님 비위 좀 맞춰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거 아니야? 서연의 녹음기는 헌병대장의 이 비겁한 타협안마저도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었다. 성을 잃고 날뛰는데 나도 막아줄 방도가 없다. 조서부터 꾸며야 하니 있는 그대로 털어놔봐. 진짜 사모님을 엎어치기라도 한 거냐? 부대 사정에 통달한 헌병대장 정중령은 강 소장 부부의 악랄한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병사들을 노비처럼 부려먹는 정의영의 폐악질도 숱하게 겪었지만 자신의 진급과 목줄을 쥐고 있는 사단장에게 반기를 들 용기는 없었다. 폭행은 어불성설입니다. 뺨을 때리려 하길래 방어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교를 새벽부터 사택으로 불러내 김장 노역을 강요한 강 소장 부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한치의 떨림도 없는 박서연의 반박의 정. 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소희, 내 말이 100번 지당하다. 하지만 여긴 계급이 깡패인 군대 아니냐. 억울해도 한번 눈 딱 감고 고개 숙여서 사모님 비위 좀 맞춰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거 아니야? 박서연의 녹음기는 헌병대장의 이 비겁한 타협안마저도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었다.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중령은 결국 골치가 아프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유치장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어두컴컴한 지하 유치장. 서늘한 한기가 도는 철창 안으로 밀어넣어졌지만 박서연의 표정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삐걱거리는 간이 침상에 걸터앉은 그녀는 겉옷 안주머니에 은밀히 부착해둔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의 작동 상태를 손끝으로 더듬어 확인했다. 압수수색이라는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헌병대의 안일함 덕분에 아침나절 관사마당에서 정의영이 쏟아낸 인격 모독적인 쌍욕과 정 소장이 직권을 남용해 영창 입감을 지시하던 육성 증거가 단 1초의 누락도 없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첫 번째 카드는 쥐었다. 하지만 사단장이라는 견고한 철옹성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썩어빠진 지휘부를 물갈이하기 위해서는 군 수뇌부 전체를 뒤흔들 만한 더욱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박서연의 뇌리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치밀한 시나리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강민철 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연신 커피만 들이켜고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정희영이 멀쩡한 손목에 압박,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거짓 눈물을 짜내며 악을 쓰고 있었다. 아니, 그 어린 기집애가 감히 별 단장군 사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요?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군의관한테 윽박질러서 진단서는 끊어놨으니까 당장 영창 보내버려요. 도대체 애비가 집구석에서 뭘 가르쳤길래 그 모양이람? 강 소장은 짜증스러운 손짓으로 아내를 달랬다. 조용히 좀 해. 지금 당장 인사과장 불러서 뒷조사 다 끝내라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군기문란으로 군복 벗길 테니 두고 봐. 내 왕국에서 날 물먹이려는 벌레는 짓밟아버리면 그만이야. 분노로 손끝을 파르르 떨던 강 소장이 막 세 번째 커피잔을 비우려던 찰나 다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핏기가 싹 가신 얼굴에 인사과장 강소령이 뛰어들어왔다. 충성. 사단장님, 지시하신 한지수 소위의 인사 기록 자료를 인트라넷에서 뽑아왔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가져와. 그 버르장머리 없는 년 부모가 뭐 하는 작자인지부터 확인하게. 강소령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지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그게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라 보안인가 등급이 걸려 있어서 방금 막 육군 본부에 권한을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이쪽 가족 관계란을 보셔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애비가 뭐 청와대라도 있어? 돈 많은 졸부라도 군대 안에서는 내 밑이야. 강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화면을 넘겼다. 707 특임대 출신의 화려한 무술 단증과 사격 만점 기록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곧이어 나타난 스크롤 맨 끝에 한 줄에 고정되었다. 가족관계 부 한동호. 직업 군인, 계급 육군 대장. 순간 강 소장의 뇌리에 섬광이 터졌다. 쥐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액정이 박살났다. 그가 두 눈을 부릅뜨고 화면의 파편 속 글자를 다시 읽어내려갔다. 육군 대장 한동호. 군 서열을 쥐락펴락하며 대통령조차 신임하는 대한민국 사성 장군. 그 압도적인 전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당최 무슨 소리야? 강 소장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며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소파에서 느긋하게 포도를 집어먹던 정희영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왜 그랩쇼? 그 잘난 아버지라는 인간이 뭐 대단한 빽이라도 가진 시장님이라도 되나 보지? 제발 입 좀 다물어. 강 소장이 핏대를 세우며 포효하자 정희영은 기겁하며 주저앉았다. 강소령, 너 눈 똑바로 뜨고 다시 확인해. 동명이인일 확률은 없어? 제발 그렇다고 말해. 강소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형 선고를 내리듯 답했다. 군사안보망 크로스 체크까지 끝냈습니다.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는 신분 노출 방지 차원에서 가족 관계를 블라인드 처리해 두었는데 전입 신고와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된 것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는 그 한동호 대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강 소장의 다리에 스르르 힘이 풀리며 그는 카펫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사성 장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 동료를 하인 부리듯 새벽부터 불러내어 김장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아내를 시켜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유치장에 처박았다. 강제 전역이나 불명예 제대 따위의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군사재판정에 끌려가 남은 여생을 감방에서 썩게 될 것이 뻔했다. 도대체 한동호가 누군데 이 난리야? 영문을 모르는 정희영의 멍청한 질문에 강 소장은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었다. 내년이 방금 누구한테 손찌검을 한 줄 알아? 대한민국 국군을 쥐고 흔드는 포스타야. 내년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사단장님.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서 석방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직접 사과를.
강소령의 다급한 제안에도 강 소장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파멸의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적이 흐르는 집무실안 사단장 전용 한라인 전화기가 요란한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다. 발신철 안에 뜬 붉은색 글씨 육군 본부 지휘 통제실. 그것은 저승사자의 부름과도 같았다. 강 소장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통신보안. 사단장 강민철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폭풍을 품고 있는 듯한 낮고 서늘한 음성이었다. 강 소장, 내 딸아이가 자네 사단으로 배치를 받았지.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혹여나 부대 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연락했네. 그것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속에서 강 소장의 시선은 멀리 헌병대 건물을 향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박서연이 남긴 경고가 비수가 되어 꽂혔다. 지옥은 이미 곁에 당도해 있었다. 강민철 소장. 내 딸이 특수부대에서 험하게 훈련받다 보니 위계질서에 서툴러서 자네 부인에게 큰 결례를 범한 모양이군. 한동호 대장의 건조한 음성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오히려 강 소장의 숨통을 옥죄어 왔다. 땀방울이 턱관절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아, 아닙니다. 결례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박서연 소위는 우리 사단이 자랑하는 핵심 전력이고 저 역시 친딸처럼 끔찍이 아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강 소장은 자신이 뱉어내고도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짓말을 짓거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정희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옆에서 팔짱을 끼고 남편을 노려보았지만 강 소장의 눈동자는 이미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친딸처럼 아낀다니 참으로 다행이군. 그런데 말이야. 아침부터 이상한 첩보가 올라와서 한 대장에 이어지는 말에 강 소장의 심장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단장 관사에서 담그는 김장 김치 맛이 아주 일품이라던데 내 딸이 배추는 제대로 절여놨나 모르겠군. 아, 그리고 헌병대 유치장 바닥의 보일러는 잘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 그 순간 강 소장의 뇌리에서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아침 관사 뒷마당에서 정희영이 박서연의 뺨을 올려붙인 것도, 그 빌어먹을 배추 더미도, 그리고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불법 구금을 지시한 자신과 헌병대장의 비겁한 짓거리까지. 대한민국 군 정보망의 정점에 서 있는 사성 장군에게 은폐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장님.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하 부대에서 왜곡된 허위 보고를 올린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뛰어가서 한 소위를 모셔오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수선 떨지 마. 군대는 절차와 규정이 생명 아니던가. 자네가 그리도 강조했던 절차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징계위원회를 열게나. 물론 나 역시 가장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을 절차대로 마무리 지어줄 테니. 일방적인 신호음과 함께 통신이 단절되었다. 강 소장은 얼빠진 표정으로 수화기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엎드렸다. 절차대로 하라. 그것은 자비 없이 그의 군복을 벗기고 군사 감옥에 쳐넣겠다는 사형 선고였다. 아니 여보. 대체 어디서 온 전화길래 장군 체면에 벌벌 떨고 난리야? 그 한동호인지 뭔지 하는 놈팽이가 대체 뭔데? 정희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참아왔던 강 소장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정희영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이 멍청한 여편네야.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네가 뺨을 때린 그 소위가 바로 참모총장도 굽실거리는 현역 사성 장군 친딸이라고. 내 별자리가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우리 둘 다 당장 내일 헌병대에 끌려가 간방 콩밥을 먹게 생겼어. 정희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동공이 확장되었다.
강 소장은 멱살을 팽개치고 반쯤 벗겨진 전투화를 구겨 신은 채 미친 사람처럼 사단장실을 뛰쳐나갔다. 살기 위해서는 당장 헌병대 유치장으로 달려가 납작 엎드려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다. 한편 헌병대 지하 유치장. 냉기가 감도는 시멘트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박서연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고스란히 맞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헌병 하사가 눈치를 보며 다가와 철창 너머로 말을 건넸다. 저 한소희님, 모포라도 한 장 더 가져다 드릴까요? 여기 밤에는 꽤 쌀쌀합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이 부대에서 강 소장 부부의 갑질과 악행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기에 하사 역시 부당하게 갇힌 그녀를 동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서연은 감았던 눈을 뜨며 담담하지만 위험 있는 미소를 지었다. 배려해 주신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이 철창을 열어줄 사람이 제 발로 기어들어 올 테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듯 굳건하고도 평온했다. 거짓된 권력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서연의 예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하실 계단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당장 문 안 열어. 고함과 함께 강민철 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 뒤를 정중령과 강소령이 땀범벅이 된 채 따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정 소장은 철창 너머의 박서연을 보자마자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아이고, 우리 한소희. 다 밑에 놈들이 미쳐 돌아가서 빚어진 오해야. 내가 방금 보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어서 그 안에서 나오게나? 헌병이 황급히 자물쇠를 풀었지만 박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정 소장을 직시할 뿐이었다. 오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는 상관의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흉악한 하극상 범죄자 아닙니까?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 소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무슨 섭섭한 소리를. 내 아내가 원래 장난이 심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야. 무슨 섭섭한 소리를. 무슨 섭섭한 소리를. 자, 내가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라도 대접할 테니 일단 나가서 이야기. 군 법무관을 호출해 주십시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 무고함이 문서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박서연의 서슬퍼런 으름장에 정 소장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한동호 대장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엄포를 놓은 마당에 여기서 그녀를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었다. 제발 살려주게, 한소희. 내 아내가 교양이 부족해서 그래. 자네 아버님 체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나? 박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다. 이제야 제 아버지가 뉘신지 귀에 들어가셨나 보군요. 만약 제 배경이 평범했다면 저는 지금쯤 이 어두운 지하에서 짐승처럼 짓밟히고 쫓겨났겠지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철창 앞으로 다가서며 정 소장을 매섭게 내려다보았다. 사단장님,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장군 사모님의 사적인 하인 노릇을 하려고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식 감찰반이 도착할 때까지 이 유치장을 지키겠습니다. 그 단호하고도 압도적인 선언 앞에 별 2개를 단 사단장은 마치 혼이 나간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날이 밝자마자 사단 전체는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을 찢어 발긴 것은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로터 소음이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내려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마크가 선명한 대형 블랙호크 세대였다. 헬기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눈빛을 한 특수수사 요원들과 감찰 장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산계했다. 맨 앞장서서 걸어 나오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 송준장의 손에는 이미 확성기가 들려 있었다. 지금 즉시 사단 내 모든 통신과 출입을 전면 차단한다. 현 시간부로 제12보병사단 지휘부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하겠다.
쩌렁쩌렁한 선포가 부대를 뒤흔들 때 창밖으로 그 참상을 지켜보던 강민철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카펫 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반면 호화로운 관사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정희영은 밖의 상황을 까마득히 모른 채 잠옷 바람으로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도대체 아침 대바람부터 어느 미친놈이 헬기를 띄워서 남의 단잠을 깨우는 거야. 여보, 당장 저것들 안 쫓아내고 뭐해.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온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관사를 겹겹이 포위한 수사관들의 차가운 장벽이었다. 정희영은 눈을 부릅뜨고 현장 책임자인 강중령의 가슴팍을 밀치려 들었다. 너희들 제정신이야? 여기가 감히 네 집이라고 군홧발로 함부로 짓밟아. 내 남편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다 모가지인 줄 알아. 강중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정희영 씨, 민간인 신분을 악용한 군장비 및 인력 불법 사유화, 국고 손실, 그리고 다수의 초병을 향한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 대원 관사 내부로 진입해 컴퓨터와 장부, 모든 물증을 압수하라. 뭐라고? 이 새끼가 어디서 사단장 사무한테 영장 질이야. 핏대가 선 정희영이 악다구니를 쓰며 강중령의 머리채를 잡으려 돌진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이 즉각 그녀의 양팔을 제압해 꺾어버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난동을 피우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이거 안 놔? 당장 놔. 여보, 쟤들 좀 다 쏴 죽여버려. 그녀의 처절하고 짐승 같은 발악이 아침 공기를 갈랐으나 끝내 구원자인 강민철 소장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사단장실 한가운데서 수사관들에게 휴대전화마저 빼앗긴 채 묵비권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 진술 녹화실에 마주 앉은 박서연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감찰관에게 결정적인 증거물을 건넸다. 그것은 초소형 웨어러블 카메라가 담긴 USB와 빼곡하게 적힌 다이어리였다. 어제 사단장 관사에서 벌어진 폭행 미수 상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는 제가 부임한 첫날부터 어제까지 당번병들이 강요받은 부당한 사형 내역들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특기인 놀라운 암기력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지에는 관용차로 사모님 쇼핑, 모시기, 반려견 목욕, 김장, 배추, 백포기 나르기 등 군인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노역들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었다. 감찰관이 영상을 재생하자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정희영의 아나무인 같은 폭언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야, 내까짓게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내 남편 어깨에 별이 2개야. 이 부대 땅 밟고 있는 새끼들은 다 내 밑 닦는 하인들이라고. 사모님, 사람을 함부로 치다간 본인 손목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영상을 확인한 감찰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한소희.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군. 옷 벗는 걸 넘어서 부부가 나란히 철창 신세를 지겠어. 특수부대 출신다운 깔끔한 정보 수집 솜씨야. 대한민국 장교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조리를 밝혔을 뿐입니다. 감찰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그런데 의문이네. 자네 아버님 댁이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조용히 부대를 박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가시밭길을 택했나? 박서연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다. 만약 아버지가 개입하셨다면 저는 온실 속 화초인 장군딸 박서연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만 저는 비로소 진정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 한지수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저 혼자 이곳을 탈출하는 건 비겁한 도망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숨죽여 울던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계급이 깡패가 아니라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은 감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경례를 건넸다. 존경스럽네. 자, 어서 문 밖으로 나가보게.
자네만 애타게 기다리는 전우들이 있으니. 박서연이 복도로 나오자 핏기 없는 얼굴로 줄지어 서 있던 당번병, 이상병, 운전병, 취사병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 동아줄을 잡으려는 간절한 눈망울들이었다. 박서연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들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준호야, 다들 고개 들어.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당했던 쓰레기 같은 일들 들어가서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다 털어놔. 혹시라도 윗선에서 보복하려 든다면 내가 전부 다 막아낼 테니까. 참았던 서름이 터진 이 상병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듬거렸다. 소위님, 저희 진짜 사실대로 불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군기교육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죄를 지은 건 저 위선자들이고 너희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야. 용기를 내. 너희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니까. 박서연의 든든한 응원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린 병사들은 망설임 없이 감찰반이 세팅한 진술실로 걸음을 옮겼다. 짓눌려 있던 그들의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사단장이 폭력과 공포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부대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드넓은 연병장 한가운데는 전대미문의 야외조사본부로 변모했다. 수십 개의 임시 테이블이 깔리고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기나긴 줄을 서서 억눌렸던 진실을 종이 위에 토해내기 시작했다. 첫 줄을 쓰기 두려워 손을 떨던 이들도 엽전우가 거침없이 펜을 끄적이자 용기를 얻어 본물 터지듯 고발장을 채워나갔다. 지휘관 판공비로 매달 최고급 한우 세트를 대량 구매해 관사로 빼돌렸습니다. 사모님이 키우는 푸들이 장염에 걸렸다고 위급 상황에 써야 할 앰뷸런스와 군의관을 서울까지 강제 차출했습니다. 사단장 아들 면회 왔을 때 운전병을 야간에 불법 배차시켜 부산 자택까지 왕복 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사병이 특급 호텔식 회를 못 든다며 펄펄 끓는 국자를 집어던져 화상을 입혔습니다. 암막 속에 가려져 있던 끔찍한 악행들이 백일하에 낱낱이 폭로되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는 억눌린 자들이 터뜨리는 분노의 함성처럼 연병장을 메웠다. 지휘관실 통유리 창을 통해 이 어마어마한 반란을 내려다보던 강민철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넋을 잃고 말았다. 자신이 철옹성이라 믿었던 권력이 사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썩은 집단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강 장군,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실 시간입니다. 굳은 표정의 송준장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은빛 수갑을 찰칵거리는 건장한 수사관들이 버티고 섰다. 송장군, 송장군, 우리 육사 동기잖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었어. 내 군 생활 다 걸고 맹세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덮어주게. 정 소장은 체면도 내팽개치고 바닥에 엎드려 송준장의 전투화를 붙잡고 구걸했다. 그러나 송준장은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걷어찼다. 동기라는 단어 입에 올리지 마라. 내 놈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러온 청년들을 개인 노비로 부리며 군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다. 즉각 체포해. 철컥. 별 2개가 박힌 정복 위로 수치스러운 쇠고랑이 채워졌다. 양팔이 결박당해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그는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이건 덫이야. 한동호 대장이 자기 딸년 앞세워서 날 숙청하려는 함정이라고. 복도를 따라 추하게 끌려가던 정 소장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티끌 하나 없이 단정한 정복 차림의 박서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주눅 들어있던 당번병이 상병이 턱을 치켜들고 당당히 서 있었다. 한소희, 네가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특별 대우해줬는데. 정 소장의 적반하장식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으나 박서연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일말의 동요도 없이 싸늘한 시선만 보낼 뿐이었다. 오히려 침묵을 깬 것은 그녀의 뒤를 지키던 이 상병이었다. 사단장님께서 베푸신 특별 대우란 저희를 소모품 취급하며 노예처럼 부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지 대개 하인이 아닙니다. 이 상병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속에 담긴 분노와 결의는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했다. 일개 병사의 당돌한 일갈에 정 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치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도 저편에서 그의 아내 정희영이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오고 있었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사단장 오라고 해. 머리핀이 빠져 헝클어진 머리에 슬리퍼 하나만 겨우 꿰찬 꼴불견의 모습이던 그녀는 수갑을 찬 남편의 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이 그따위로 멍청하게 구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제발 그 주둥이 좀 닥치고 가만히 있어.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침을 튀기는 부부의 추악한 말로를 지켜보며 억눌렸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환멸과 함께 묘한 카타르시스가 번졌다. 그 어수선한 와중에 부대 밖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굉음이 대기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헬기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로 하강했고 그 동체 측면에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는 사성 장군의 표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태를 수습하던 헌병들과 감찰관들조차 군기를 바짝 세우며 도열했다. 거센 헬기 바람을 뚫고 지휘봉을 쥔 한동호 대장이 위풍당당하게 발을 내디뎠다. 권한 대행인 참모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뛰어나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령관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 대장은 참모장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매서운 눈빛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훑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강민철 부부와 굳은 표정으로 도열한 병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을 주시하는 자신의 딸이 보였다. 장군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박서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박서연은 완벽한 제식 자세로 팔을 들어 올렸다. 충성. 소위 한지수. 명 받았습니다. 한 대장은 대답 대신 딸의 상처투성이 뺨과 그을린 전투복을 말없이 응시했다. 평생 전장을 누빈 노장의 눈매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상처가 깊어 보이는구나. 꽤나 험난한 전투를 치른 모양이지. 무뚝뚝한 어조에 숨겨진 아버지의 깊은 연민에 박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수했다. 특전사 707 부대에서 겪은 지옥주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합니다. 그제야 한 대장의 굳은 입술 사이로 호탕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내 딸답게 지독하군. 아비의 후광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썩은 뿌리를 뽑아낸 그 기계 최고 지휘관으로서 높이 산다. 그는 거친 장갑을 낀 손으로 딸의 어깨를 힘주어 쥐었다. 이내 방향을 튼 한 대장은 핏발선 눈으로 상처받은 병사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내 부하의 만행에 대해 육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한다. 너희들이 흘린 피눈물과 진실을 밝힌 숭고한 용기는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조국의 자랑이다. 장군의 진정성 어린 90도 사과에 얼어붙어 있던 연병장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며 여기저기서 억눌린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때 이 상병이 눈물을 닦아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를 기폭제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목이 터져라 경례 구호를 토해냈다. 충성, 충성, 충성. 지축을 흔드는 그 거대한 메아리를 들으며 박서연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사적인 원한의 해소가 아닌 짓밟혔던 정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적폐의 수괴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강민철 부부가 압송된 이후 사단 전체에는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에 흉흉하고 적막한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이면에 언제 다시 가혹 행위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박서연은 난장판이 된 사단장 관사 앞마당에 홀로 섰다.
고급 카펫은 진흙탕에 처박혔고 정희영이 취미로 가꾸다만 화초들은 처참하게 꺾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지체 없이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작업용 코팅 장갑을 손에 꼈다.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쓰레기를 쓸어 담기 시작하자 순찰 중이던 행정보급관 윤 상사가 기겁하며 뛰어왔다. 아이고 한소희님. 지금 장교 신분으로 여기서 대체 무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자빌은 저희 부사관들이나 병사들이 알아서 치울 테니 어서 빗자루 넘기십시오. 사령관의 딸이자 장교가 직접 빗자루를 든다는 사실 자체가 부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로 다가왔던 것이다. 윤 상사의 당혹스러운 기색을 읽은 박서연은 단호하게 빗자루를 움켜쥐었다. 행보관님, 이 사태에 방아쇠를 당긴 건 저입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치우고 싶습니다. 게다가 병사들은 그동안 부당한 사역에 시달리느라 골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장교가 몸을 쓰는 것은 부대 규정상 그림이 영. 원칙과 규정만 따지다가 썩어 빠진 지휘관의 전횡을 눈감아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시고 저기 엎어진 무거운 솥 하나 일으켜 세우는 것만 거들어 주십시오. 논리정연하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서연의 부탁에 윤 상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헛웃음을 지었다. 하하. 이거 참 장군님 딸이라서 그런지 고집 하나는 쇳덩이 같으십니다. 알겠습니다. 1분 대원들 당장 집합해서 소위님 작업 지원해라. 머뭇거리던 병사들이 조심스레 막사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던 병사들이었지만 두 팔을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리며 오물통을 비우는 박서연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하나둘씩 도구들을 들고 합류했다. 그 중에는 지난 1년간 정희영의 전담 하인 노릇을 하느라 손에 습진이 마를 날이 없던 당번병 이준호도 있었다. 그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서연이 들고 있던 무거운 쓰레기 포대를 빼앗으려 했다. 소위님, 오물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건 제가 치우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박서연은 포대를 뒤로 빼며 준호의 굽은 어깨를 다잡았다. 이병 이준호. 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병이다. 그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이나 쓸게 해서 미안했다. 준호의 멍했던 두 눈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입대 후 총기 분해 결합조차 잊어버릴 만큼 수모를 겪어온 지난날이 떠오른 탓이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손에 쥐어져야 할 것은 빗자루가 아니라 K 소총이다. 당장 무기고로 뛰어가서 총기 수입부터 해. 오늘 오후에 있을 실거리 사격 훈련에 넌 무조건 참석한다. 하지만 소위님, 저는 사로에 서본 지도 까마득하고 총총 쏘는 법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걱정 마라. 대테러 특수부대 출신이 직접 1대1로 일타강사 노릇을 해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서연의 호탕한 윙크에 굳어있던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감사합니다. 충성. 힘찬 경례와 함께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준호를 보며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으나 이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사격장의 요란한 총성이 메아리 쳤으나 분위기는 참담했다. 이게 타격군이냐? 참새 쫓는 거냐? 너희들 눈에는 표적지가 태평양으로 보이냐? 통제관의 고함이 쏟아졌다. 오랜 사역으로 전투 감각이 완전히 퇴화된 병사들의 성적은 처참했고 특히 이준호는 20발 중 단 5발만 아슬아슬하게 관역 끝에 걸쳤을 뿐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오는 준호에게 서연이 다가섰다.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있으니 총구가 흔들리는 거야. 호흡도 너무 급하고. 역시 저는 총 잡을 자격이 없는 패급인가 봅니다. 바보 같은 소리. 훌륭한 검도 관리를 안 하면 녹이 쓰는 법이야. 내가 내 녹을 벗겨주마. 서연은 준호의 소총을 빼앗아 들고 사로에 엎드렸다. 잘 봐라. 방아쇠는 손가락의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심장으로 당기는 거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야차처럼 번뜩였다. 707 부대 시절. 인질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정밀 사격을 수만 번 반복했던 근육의 기억이 깨어났다. 타타타탕. 숨 쉴 틈 없이 10발의 굉음이 연달아 터졌다.
헉, 말도 안 돼. 통제관과 병사들의 입에서 경악이 터져나왔다. 250m 밖 표적지 한가운데에 정확히 동전만 한 크기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흙먼지를 털며 일어난 서연이 준호에게 총을 건넸다. 기적 같은 게 아니야.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숨소리까지 통제해 주마. 엎드려. 준호가 다시 사로에 엎드리자 서연이 그의 견착을 고쳐주었다. 흡, 숨을 멈춰라. 온 세상이 조용해질 때 지금 당겨. 탕. 묵직한 반동과 함께 표적지가 뒤로 확 젖혀졌다. 완벽한 명중이었다. 해냈습니다. 제가 정중앙에 꽂았습니다. 준호가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고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들기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사격장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환호성. 그것은 부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병역 내에 막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의 싹을 짓밟으려는 듯 썩은 과거의 망령이 최악의 재난으로 닥쳐왔다. 며칠 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수요일 밤. 기온이 급감하며 빗방울은 날카로운 진눈깨비로 변해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당직 사관 임무를 수행하던 박서연은 난로의 열기조차 뚫고 들어오는 기분 나쁜 한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던 순간 고요하던 통신망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비상사태를 알렸다. 치지직, 지휘 통제실. 여기는 독수리 둘. 현재 상황 최악이다. 탄약고 후방 옹벽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붕괴되었다. 3초소 완전 매몰. 반복한다. 근무자 매몰.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당장 정확한 피해 규모와 매몰자 신원 확인해. 현재 3초소 근무자는 최일병과 강상병. 엄청난 양의 토사에 깔려 생존 여부 확인 불가. 서연은 앞뒤 잴 것 없이 방탄조끼와 헬멧을 낚아챘다. 전 부대 기상시켜 5분 대기조 즉각 현장 투입하고 의무반 앰뷸런스 대기. 조명탄 쏘아 올려서 시야 확보해. 본관은 내가 직접 현장으로 뛰어간다. 칠흑 같은 어둠과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달려가는 서연의 머릿속에 불길한 기억이 스쳤다. 탄약고 후방 옹벽은 이미 수차례 붕괴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나 강민철 전 사단장이 보수 예산을 횡령해 자신의 관사 정원을 꾸미는데 탕진해버린 바로 그 저주받은 장소였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하자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흙더미와 콘크리트 잔해들이 초소를 형체도 없이 짓눌러버린 상태였다. 강상병, 최일병, 내 목소리 들리면 관등 성명대라. 선발대로 도착한 병사들이 맨손으로 피가 나도록 흙을 파헤치며 절규하고 있었지만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진흙은 속수무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붕괴된 사면 위쪽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려오며 추가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위님, 물러서십시오. 당장이라도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소대장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내 병사들이 저 안에 있다. 손 놔. 서연은 소대장의 손을 뿌리치고 차량에서 유압 잡기와 철제 지지대를 꺼내 들었다. 707 특임대 시절 폭파된 벙커에서 생존자를 구출하던 매뉴얼이 머릿속을 스쳤다. 본관이 직접 진입한다. 전 부대원은 일렬로 서서 진흙을 퍼낼 인간 사슬을 구축해. 2차 붕괴 징후 보이면 즉각 경적 울려. 서연은 로프를 허리에 감고 콘크리트 잔해 사이의 비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질식할 것 같은 진흙 냄새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들렸다. 붕괴된 기둥 아래 하반신이 낀 강상병과 피투성이가 된 최일병이었다. 조금만 버텨. 무조건 데리고 나간다. 서연은 유압작기를 잔해 사이에 끼워 넣어 공간을 확보한 뒤 자신의 몸을 기둥 삼아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버텨냈다. 탈출구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강상병에게 군가를 부르라 지시하며 흙벽 너머 구조대에게 전달될 모스 부호를 쇠파이프로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이 찢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그녀의 타격음은 멈추지 않았다. 모스 보호를 감지한 외부의 필사적인 굴착 끝에 마침내 잔해 더미가 뚫리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구조대 진입, 전원 생존입니다. 흑투성이가 된 서연이 두 병사를 양어깨에 부축한 채 들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걸어 나오자 아침 햇살 아래 대기하던 전 부대원들은 일순간 숨을 죽였다. 이내 윤 상사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직 부하를 위해 목숨을 던진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후 의무대 병실에 입원한 서연은 탈진 상태로 링거를 맞으면서도 흙이 묻은 낡은 군번줄을 매만졌다. 과거 707 시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갇혀 철저히 혼자만을 고집했던 미친개 시절의 고립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강민철의 탐욕이 부른 끔찍한 재난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은 부대원 전체의 마음을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기적이 되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며 붕대를 감은 강상병, 최일병을 필두로 준호와 윤 상사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볼품없는 초코파이 케이크 대신 서연의 찢겨나간 전투조끼가 들려 있었다. 끊어진 실밥들을 병사들이 직접 서툴게 바느질에 꿰맨 흔적이 역력했다. 소위님, 부임 한 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내민 낡은 수첩에는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들과 함께 삐뚤빼뚤한 감사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백 믿고 낙하산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글귀들을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눈가에 결국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 자식들이 환자 울리고 난리야. 서연이 훌쩍이자 윤 상사가 707 독종 소위님이 우십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병실은 이내 웃음바다로 변했다.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와 어깨를 맞대고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퇴원한 서연은 대대장실을 박차고 들어갔다. 대대장님, 탄약고 옹벽과 막사 보수공사, 저희 소대가 직접 맡겠습니다. 외부 하청업체 기다리다가는 눈보라에 애들 다 죽습니다. 굴삭기와 자재만 내어주십시오. 자네 707 에이전트 아닌가? 노가다까지 하겠다고? 부하들이 깔려 죽을 뻔한 집입니다. 제 손으로 고쳐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대대장의 허가를 받아낸 서연은 곧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굴삭기 조종관을 잡았다. 그녀의 주도하에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직접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며 흙바닥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을린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다. 소위님 얼굴에 숯검댕이 묻으셨지 말입니다. 시끄러워. 넌 삽질이나 더해. 그녀는 더 이상 윗선에 휘둘리던 초보 장교도 얼음장 같은 특수부대원도 아니었다. 함께 땀 흘리고 흙을 묻히며 호흡하는 병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야전의 리더 박서연 그 자체였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늦은 밤 새로 쌓아 올린 옹벽을 점검하던 서연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든 준호와 윤 상사가 다가왔다. 소위님, 707로 복귀 명령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던데 정말 가시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캔을 만지작거리며 겨울 밤하늘을 응시했다. 파견 기간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비밀인데 눈치 하나는 빠르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저희는 이제 소위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헛소리. 너희는 이제 내가 아는 어떤 특수부대보다 강하고 끈끈해. 내가 없어도 이 부대는 너희가 지키는 거야. 서연은 굳은 살이 박인 준호의 어깨를 툭 쳤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다. 하지만 이 헤어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훌륭하게 성장한 부하들을 세상에 증명하는 찬란한 졸업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떠나기 전 이 녀석들에게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 잊지 못할 선물을 각인시켜주기로 결심했다.
이별의 순간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707 특임대 복귀를 위한 블랙호크 헬기가 부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대대장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서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행정반에 대기하던 전 소대원을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어리둥절해하는 병사들 앞에서 서연은 특유의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조용히 갈 줄 알았나? 내 마지막 선물이다. 지금부터 부대 뒷산 헬기장까지 무반동 산악댐 걸음을 실시한다.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내가 먼저 헬기에 타기 전까지 내 멱살을 잡지 못하는 놈들의 경례는 받지 않고 떠나겠다. 실시. 서연이 쏜살같이 산길로 튀어나가자 병사들은 찰나의 침묵 끝에 악, 소위님 잡아라 라며 미친 듯한 함성과 함께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 짜내는 송별회 대신 끝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미친 게 박서연다운 거칠지만 가장 뜨거운 작별 의식이었다. 서연이 산비탈을 치고 올라가자 병사들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토해내며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헬기장이 있는 뒷산 정상까지는 끝없는 오르막이었다. 30kg의 군장이 땀에 젖어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다. 턱끝까지 차오른 숨통에 피비린내가 맴돌 즈음 대열 후미에서 최일병이 흙바닥에 풀썩 고꾸라졌다. 헉, 헉, 소위님,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발 먼저 가십시오. 한계에 부딪힌 그의 절규에 저만치 앞서가던 서연이 발걸음을 멈추고 순식간에 산길을 내달려 내려왔다. 그녀는 최일병의 멱살을 단숨에 틀어쥐고 무섭게 쏘아붙였다. 여기서 포기하면 넌 평생 누군가의 노예로 심부름꾼으로 처박혀 사는 거다. 내 한계를 남이 정하게 두지 마라. 기어서라도 올라와. 그게 진짜 군인의 깡이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최일병의 군장을 벗겨 자신의 어깨에 겹쳐 셌다. 60kg이 넘는 살인적인 무게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잘 봐라. 진짜 리더는 부하를 버리지 않고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다. 너희도 훗날 고참이 되면 후임의 방패가 되어 주어라. 알겠나? 압도적인 서연의 뒷모습에 최일병은 눈물을 쏟으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소위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강상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군장을 나누어 들었다. 최일병, 이 꽉 물어. 같이 간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군장과 어깨를 밀고 당기며 마침내 부대원 전원이 헬기장 정상에 도달했다. 요란한 블랙호크의 프로펠러 바람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헬기 탑승 전 서연이 그들 앞에 섰다. 내 멱살은 못 잡았지만 너희는 방금 스스로의 두려움을 멱살 잡고 이겨냈다. 이제 부당한 명령에는 당당히 아니오라고 외쳐라. 너희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자랑스러운 용사들이다. 병사들의 뜨거운 함성이 헬기 소음을 뚫고 산맥을 흔들었다. 거센 헬기 후폭풍이 산 정상을 매섭게 휩쓰는 가운데 블랙호크 탑승을 앞둔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사실 오늘 아침 일찍 그녀는 관사를 정리하며 책상 위에 남겨질 부대원들을 위한 장문의 편지를 두고 왔었다. 그 편지에는 앞으로 어떤 부당한 지시가 오더라도 꺾이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조용히 떠나려던 그녀의 계획과 달리 뒤를 돌아본 서연의 시야에는 숨을 헐떡이며 산을 쫓아 올라온 수백 명의 대대원들이 헬기장 주변을 에워싸고 도열한 장관이 펼쳐졌다. 전체 차렷. 영원한 우리의 미친 개 박소희님께 대하여 거수경례. 헬기의 굉음조차 집어삼킬 듯 터져나온 우렁찬 구호 소리에 서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손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찢어진 러닝셔츠로 급조한 대장님, 707가서도 다 부수고 오십시오. 라는 투박한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대열 맨 앞에는 서연이 직접 달아주었던 특급 전사 휘장을 가슴에 품은 준호가 눈시울을 붉힌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준호의 방탄 헬멧을 툭툭 털어주며 흐트러진 군장을 고쳐주었다. 울지 마라.
특수부대 가는 사람 마음 약해지게. 하지만 소위님 덕분에 저희가 비로소 진짜 군인으로 짐승이 아닌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준호의 외침에 서연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은혜는 나한테 갚는 게 아니다. 고여있는 물이 되지 말고 흘려보내라. 훗날 내 밑으로 들어올 후임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베풀고 지켜주어라.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서연은 헬기장 주변을 둘러보며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깊게 가슴에 새겼다. 사단장 부부의 갑질과 억압 속에 주눅들어 시들어가던 패잔병들은 어느새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투사로 찬란하게 피어나 있었다. 충성. 서연의 마지막 거수 경례에 흑투성이 병사들은 일제히 핏대가 터져라 경례하며 함성으로 화답했다. 진정한 지휘관은 어깨에 반짝이는 별을 단 자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부하들의 짐을 나눠지며 그들의 심장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서연은 깨달았다. 마침내 서연이 탑승한 블랙호크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병사들은 헬기가 구름 너머로 작은 점이 되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훔치며 끝끝내 부동자세로 그녀를 배웅했다. 시간이 흘러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의 병영. 어느덧 병장 계급장을 단 이준호는 막사 뒤편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억눌린 훌쩍임과 험악한 욕설이 들려왔다. 야, 미쳤냐? 행보관님이 개인적으로 세탁물 좀 찾아오라는데 규정 들먹이면서 뻗대? 네가 여기 사단장이야? 정상병이 갓 전입 온 이등병의 가슴팍을 찌르며 윽박지르고 있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 정상병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병장님. 이 폐급 신병 새끼가 군기를 빠뜨려서 참교육 중이었습니다. 정상병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준호는 정상병을 매섭게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행보관님 개인 세탁물? 야, 우리 부대에 아직도 이런 썩어빠진 악습이 남아있었냐?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지 간부들의 사적인 하인이 아니다. 이등병이 원칙대로 제대로 행동했네. 아, 그래도 이등병이 까라면 까야. 너 예전에 미친 게 박서연 소위님이 어떻게 이 부대를 바꿨는지 잊었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군기가 아니라 노예 근성이라고 하셨다. 한 번만 더 후임한테 꼰대짓 하면 내 손에 죽는다. 가서 네가 세탁물 찾아와. 준호의 호통에 정상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준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등병에게 다가가 자신의 건빵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꺼내 쥐어주었다.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그 얼굴이 과거 소위님 앞에서 울먹이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쫄지 마라. 넌 틀린 행동 안 했다. 이름이 뭐지? 이준호입니다. 그래, 준호야. 군대라고 해서 불의까지 참고 넘길 필요는 없다. 내 뒤에는 선임인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군 생활해라. 준호는 고개를 들어 티 없이 맑은 봄하늘을 바라보았다. 머나먼 707 대테러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거칠게 땀 흘리고 있을 그녀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소위님, 보이십니까? 내리사랑의 약속 똑똑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온 봄바람에 노란 개나리 꽃잎이 흩날리며 준호의 어깨 위로 따스한 별빛처럼 내려앉았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급과 권력을 방패 삼아 군인을 하인처럼 부리고 사람의 존엄마저 짓밟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끝내 살아남은 것은 협박도 별의 무게도 거짓 권위도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부하를 외면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원칙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신념이었다. 군대에서 진짜 강함이란 높은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떨고 있는 사람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데 있다는 것. 그 묵직한 진실을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침묵, 그리고 끝내 물러서지 않은 용기로 증명해냈다.